몇 달 전 제 딸아이가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국을 데워 상에 올리고 반찬을 가지런히 놓은 후에 다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한쪽에 두고 밥을 먹고 있었고 저는 그날따라 국간장을 조금 더 넣어 간을 본 뒤 마음속으로 오늘은 딱 맞았다 하고 혼자 흐뭇해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딸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귀에 그 말이 또렷하게 들어오는데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추고 남편도 신문에서 눈을 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제 가슴은 순간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왔다는 묘한 벅참이 몰려왔습니다. 제 눈에는 늘 어린아이 같던 딸이 어느덧 결혼을 이야기할 만큼 자라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잠들기 전 제 방으로 들어와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며 들려주던 모습이 선명한데 이제는 가정을 꾸리겠다니 말입니다. 저는 얼떨떨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 아빠도 도와줄게.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의 결혼 준비라는 큰 숙제가 생겼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조용히 서로의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작은 금액이라도 모아두자는 마음으로 살림을 아껴왔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10,000원, 20,000원씩 남겨 통장에 넣었고 명절에 친척들이 건네주는 용돈이나 뜻하지 않게 생긴 돈도 따로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언젠가 필요하겠지 했던 돈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은 제 마음속에서 딸아이의 결혼자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이 돈은 절대 다른 데 쓰지 말자. 오직 우리 딸을 위한 거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던지 가끔 늦게 들어와서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딸 혼수 준비할 날이 머지않았어. 우리가 힘이 돼줘야지.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둘이서 아껴가며 모은 돈이라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딸에게 이 돈을 건네주며 너를 위해 오래 준비해왔다 하고 말할 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딸은 예비 신랑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고 저는 시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 엄마로서 준비해야 할 것을 마음속으로 정리해 갔습니다. 살림살이 하나를 사더라도 이건 나중에 딸아이 주면 좋겠다 싶어 신중히 고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설렘과 준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뜻밖의 계기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큰일이 있던 날은 아니었지만 아침부터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결혼자금 통장을 오랜만에 정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부엌 창문을 열자 초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밥을 짓고 간단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신문을 펼쳐 들었고 딸아이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날따라 묘하게 통장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뒤 저는 서랍장을 열어 조심스럽게 통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간 정성껏 모아온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기에 늘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든든해졌습니다. 잔액이 얼마일지 대강 알면서도 통장에 새로 인쇄될 숫자를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통장을 챙기고 발걸음을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집 근처 은행이었지만 그날따라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오갔습니다. 이 정도면 혼수 준비는 넉넉히 할 수 있겠다. 예단도 걱정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특유의 차가운 공기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제 앞에 앉은 젊은 부부가 대출 상담을 받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저도 곧 결혼을 앞둔 딸아이를 위해 은행 창구에 자주 앉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드디어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는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밀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통장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얼마나 모였을까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작은 금액들이 모여 큰 돈이 된 걸 떠올리니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통장을 다시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제게 건넨 말은 제 세상을 단번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잔액이 0원이십니다. 순간 제 귀가 잘못된 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직원의 손에 들린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앞에 찍힌 숫자는 분명 0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애지중지 모아온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거기에 돈이 꽤 있어야 하는데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한 달 전에 전액 출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한 달 전 전액 출금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은 기억은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 돈에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무슨 이유로 그 돈을 가져간 걸까요? 은행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제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보다 길고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는데 유독 저만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땀 흘려 모아온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통장이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 순간조차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제 머릿속에 온통 누가 그 돈을 가져갔을까 하는 의심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들고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제 표정에 놀란 듯 안경을 고쳤으며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잔액이 왜 0원이야? 남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행에서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전액 출금됐대요. 근데 난 뺀 적이 없잖아요. 당신도 뺀 적 없죠?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하지. 그건 딸 결혼 자금이잖아. 내가 왜 그걸 건드려? 나도 지금 처음 알았어. 남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말을 믿고 싶어도 이미 눈으로 확인한 현실은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어떻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딸이 알게 된 건 아닐까? 신혼 준비 때문에 필요해서 아니면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딸은 모를 거예요. 내가 이 돈 얘기 한 번도 꺼낸 적 없으니까.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엄마를 해외 효도 여행에 보내줬다던 말. 그때는 그냥 대견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시기와 상황이 묘하게 겹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당장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근거 없는 의심으로 가족을 흔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불길한 그림자가 스멀스멀 퍼져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골아떨어졌지만 저는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그 돈을 가져갔을까? 정말 며느리일까? 아니면 내 착각일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제 가슴은 답답함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잔액이 0으로 찍힌 통장 페이지가 떠오르고 귀를 기울이면 은행 직원의 차분하지만 냉정했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한 달 전에 전액 출금됐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며 마치 큰 쇳덩이가 제 가슴을 눌러 지시기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꾸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답을 찾을 수 없었기에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저녁상을 차릴 때도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오가지 않았고 집안 공기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TV에서 여행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가족들이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비쳤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한 달 전 며느리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친정엄마 해외여행 보내드렸어요. 그날 며느리의 얼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참 기특하다며 칭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바로 한 달 전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금액적으로도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점점 선명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설마 며느리?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실한 것도 없는데 함부로 의심하면 안 돼. 괜히 가족 간에 큰 상처만 남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번져갔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며느리의 환한 얼굴이 떠오르며 제 심장이 쿵 내려앉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의심만 품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확실하게 확인하자. 설령 며느리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소한 제 마음은 조금은 놓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평소라면 동네 시장으로 향했겠지만 제 발걸음은 경찰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맞는 걸까? 혹시 내가 괜한 소란을 일으키는 건 아닐까? 수십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힌 0이라는 숫자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결국 저는 접수 창구에 앉아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제가 모아둔 통장에 돈이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은행에서는 한 달 전에 전액 출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제 남편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혹시 CCTV 같은 걸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찰은 제 말을 묵묵히 들은 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써내려가며 내심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하는 두려움과
이제라도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출금한 사람, 며느리 맞습니다. CCTV로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경찰이 잘못 본 거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해 집에 들어온 저녁,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괜히 화만 내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차분하게 진실을 이끌어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얘야, 잠깐 앉아. 제가 부르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의아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꺼내온 통장을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이 통장 알지? 내가 남편이랑 우리 딸 결혼 준비하려고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야. 그런데 지금 잔액이 0원이더라.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한 달 전에 전부 인출됐다고 해.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왜 그 돈을 빼요? 어머니?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경찰서까지 다녀왔어. CCTV 다 확인했어. 누가 돈을 찾았는지 다 나왔더라. 그 말에 며느리의 손이 잠시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곧게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닙니다. CCTV도 잘못 본 거겠죠?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얘야,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가족이니까, 내 며느리니까, 내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면 여기서 끝내줄 수도 있다.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 나도 더는 어쩔 수 없다. 잠시 동안 거실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은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훔쳐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 목소리는 억울함을 가장한 듯 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기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나 솔직히 고백할까 했던 마음, 그래도 조금은 뉘우칠까 했던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실망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한숨이 제 안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단호하게 사실을 내밀어도 끝내 자신은 아니라며 발뺌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실망스러움과 동시에 깊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대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길래 자꾸 이러세요? 어떻게 며느리를 도둑 취급할 수가 있어요? 저 이렇게는 못 살아요.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지내겠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또 한 번 내려쳤습니다. 저는 차분히 진실을 확인하려 했을 뿐인데 며느리는 마치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무슨 가족이라고 하세요? 전 도저히 못 참겠어요. 차라리 제 친정으로 가서 사는 게 낫겠네요. 그 말과 동시에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닫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문 안에서 옷가지를 챙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지퍼를 닫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가방을 둘러매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않고 신발을 꿰어 신으며 말했습니다. 저 여기선 더 못 살아요. 저희 엄마 있는 집으로 갈 겁니다. 그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붙잡을 힘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며느리의 마음이 등을 돌린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방에서 나와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진실은 따로 있는데 끝까지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화만 내며 떠나버리다니. 제 마음은 허탈함과 배신감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린 후 집안에는 깊은 정막만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고 남편도 무겁게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가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며느리의 친정엄마라도 만나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적어도 어머니 된 입장에서 진실을 아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하니 곧바로 만나자는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근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으니 곧 사돈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과 불만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사돈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집을 뛰쳐나왔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돈, 사실은 우리 딸 결혼 자금으로 몇 년 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한 달 전에 전부 빠져나갔어요. 은행 CCTV 확인까지 했는데 돈을 인출한 게 며느리였어요. 제 말에 사돈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이 굳어지더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 왜 그런 짓을 해요? CCTV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요즘 기술도 오류가 많다던데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경찰에서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돈, 혹시 기억 안 나세요? 한 달 전에 며느리가 사돈 여행 보내드렸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돈이 우리 딸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사돈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확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딸이 자기 엄마 여행 한번 보낸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리고 설령 돈을 썼다 해도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 딸은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도둑 취급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찻집 안을 울릴 만큼 컸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마음속에 쌓인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돈, 저는 사실만 말하는 겁니다. 결혼 자금을 빼돌려 여행을 보내드린 게 확실한데 지금도 그렇게 감싸고만 도실 겁니까? 그러자 사돈은 눈을 부릅뜨며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쾅 치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 딸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사돈의 분노와 방어적인 태도만 마주해야 했습니다. 찻집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서로의 눈빛 속에는 깊은 갈등만 남았습니다. 사돈과 단둘이 마주한 자리에서 큰 실망만 안고 돌아온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자기 말만 하고 등을 돌리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셋이 한 자리에 앉아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맞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사돈에게 삼자 대면을 제안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동네 근처의 조용한 다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둥근 테이블에 제가 먼저 앉았고 맞은편에는 사돈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무겁게 깔려 있었고 서로의 눈빛은 차갑게 부딪혔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만 있으니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라, 내가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한다. 이 통장에 있던 돈, 내가 뺀 거 맞지?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자 며느리는 곧장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팔짱을 낀 채 단호하게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딸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며느리라고 해서 함부로 의심하시는 건 너무하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저도 근거 없이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 CCTV 확인까지 했습니다. 경찰에서도 며느리가 인출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제 마음도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사돈은 얼굴이 벌개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이 뭘 잘못 본 거겠죠? 요즘 세상에 오인도 많은데 왜 굳이 제 딸을 죄인으로 만드세요? 제 딸은 절대 그런 애가 아닙니다. 저는 다시 며느리 쪽으로 몸을 돌리며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말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직접 대답해라. 내가 친정엄마 여행 보내드렸다고 했던 게 정확히 한 달 전이지? 그 돈 바로 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다. 솔직하게 말해라. 지금이라도 고백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다. 순간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빳빳이 들며 말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어머니. 왜 자꾸 저를 몰아붙이세요? 저는 몰라요. 여행은 제 월급에서 드린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분명한데도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사돈 역시 딸의 말을 두둔하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들으셨죠? 우리 딸이 아니라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몰아붙이시면 저희도 더는 못 참습니다. 삼자대면의 자리에서 저는 진실 대신 더 큰 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사돈은 오히려 방패가 되어 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바라보며 이 대화로는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삼자대면의 자리는 결국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며느리는 부정했고 사돈은 목소리를 높이며 딸을 감쌌습니다. 찻집 문을 나서며 느낀 공기는 싸늘했고 제 발걸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괜히 이렇게까지 일을 키운 걸까?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곧 다시 떠오르는 건 빈 통장이었습니다. 숫자 0이 찍힌 그 종이는 현실이었고 그 안에는 제 몇 년간의 땀과 남편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결혼을 위해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에게 삼자대면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은 뒤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말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결국 경찰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겠네. 그 말에 저는 오래 망설였던 마음이 한순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동안은 혹시나 며느리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니까 부끄럽더라도 안에서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했고 사돈은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더 이상은 제 선의와 참을성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며칠 전 방문했을 때보다 제 발걸음은 훨씬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접수 창구에 앉아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말씀드렸던 그 사건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결혼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게 맞습니다.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경찰은 제 표정을 유심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으로 꾹 눌렀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걸까? 며느리를 경찰에 넘기고 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덮고만 넘어가면 결국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딸의 결혼을 망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저는 묘한 허탈감과 결심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집안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한숨만 쉬었고 저는 방 한쪽에 앉아 멍하니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도망간 이후로 한동안 소식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곧장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드릴게요. 경찰에 신고한 거 취소해 주세요. 저는 순간 놀라며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렇게까지 해서야 내 아내가 뉘우치겠니? 우리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그렇게 가져갔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절박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아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경찰에 잡혀 들어가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아내는 전과자가 되고 우리 아이도 평생 낙인 찍힌 가정에서 자라야 해요. 엄마, 그게 진짜 엄마가 바라는 겁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속에서 또 다른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내 동생은? 내 동생 결혼은? 우리가 몇 년 동안 피 같은 돈을 모아온 건 어떻게 되니? 너희 아내는 자기 엄마 여행 보내주려고 우리 집안을 무너뜨렸어. 그걸 내가 눈 감아줘야 하니?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을 꼭 쥐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제발,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든 다시 돈을 마련해서 채워 넣을게요. 그러니까 신고만은 취소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잘못을 눈 감아주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와 간절한 눈빛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은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은 복잡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 부탁을 들어줘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가야 할까? 몇 년 동안 남편과 함께 아끼고 모아온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을 위해 준비한 결혼자금, 부모의 마음이자 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돈을 며느리가 제멋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그것도 친정엄마 여행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아들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오직 아내를 지키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아내가 경찰에 불려다니는 꼴은 못 보겠어요. 제가 다 책임지고 갚을게요. 그러니까 신고만은 취소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애원하는데 정말 취소해야 하나? 하지만 취소하면 며느리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칠까? 아니면 또다시 우리 집안을 흔드는 일을 저지를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자 어릴 적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운동장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져 울던 모습, 고등학교 입시 결과를 들고 와 제 품에 안기던 모습, 늘 순하고 착하기만 했던 아들이 지금은 아내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눈 감아야 할까? 아니면 딸을 위해서 또 내 양심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할까?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무겁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선택은 당신이 해야 해. 하지만 잊지 마.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믿음이야. 그 말은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잘못을 덮어주면 아들은 안도할지 몰라도 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고 나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후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거실은 적막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취소는 절대 안 된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아들은 제 말을 믿기 힘들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제발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아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은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신고만 취소하면. 그러나 저는 그의 말을 단호히 끊었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이건 단순히 내 아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 동생 결혼이 걸린 문제고 우리 부부가 수십 년 함께 모아온 정성과 믿음이 담긴 돈이야. 그걸 제멋대로 가져갔다? 그건 가족을 배신한 거다. 내가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한다면 우리 집안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 아들은 절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이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내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끝까지 발뺌하고 오히려 화를 내며 친정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너까지 나서서 덮어달라 애원한다니 그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야. 남편도 옆에서 무겁게 거들었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다. 이건 결코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그리고 가정의 어른으로서 할 일을 해야 한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결심을 다시금 확실히 전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 엄마고 내 편이고 싶다.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내 편을 들 수 없다. 취소는 없다. 끝까지 갈 거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제 가슴을 갈라놓는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한동안 정막만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굳어 있었고 어깨는 점점 떨려왔습니다. 엄마, 아들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금세 꺾였습니다. 다시 말하려 했으나 입술을 깨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다는 듯 아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집안은 다시 깊은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몸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담배를 손에 쥐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가슴 한켠에서는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향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그래도 아들이 저렇게까지 빌었는데 한편으로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떠오르는 건 빈 통장이었습니다. 0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미래, 부모의 땀, 가족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걸 무너뜨린 며느리의 행동을 덮어준다면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창밖으로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한순간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아들이 아무리 빌어도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 나를 원망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붙잡으며 저는 소리 없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싸늘했고 아들은 방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무겁게 하루를 버텼지만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의 행방과 그 가족의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지인에게 전해 들으니 며느리는 친정집에 머물며 주변에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괜히 나를 몰아붙여서 억울하다. 결혼 자금을 내가 훔쳤다는 누명을 씌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진실은 뻔히 있는데 며느리는 스스로 억울한 사람으로 꾸며 주변에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돈 역시 며느리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듯 했습니다. 친정에선 연일 가족들이 모여 딸을 왜 도둑 취급하느냐, 그 집에서 더는 못 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친척들은 며느리 편을 들며 저희 집을 원망하는 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집 거실에서 울며 어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나 억울해. 시어머니가 CCTV 잘못 본 걸로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어. 내가 무슨 도둑이야. 엄마도 알잖아. 내가 그럴 애 아닌 거. 사돈은 그 옆에서 딸의 등을 토닥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딸을 누가 감히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다니. 이건 가만둘 수 없어. 그 대화는 곧 격해졌습니다. 사돈은 딸을 두둔하며 오히려 저희 집을 나무랐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산다. 우리 쪽에서도 대응을 해야겠다. 그 말은 마치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경찰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는 입장이었지만 며느리와 사돈은 이미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이 오히려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곧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또 친척들 사이에 말로 전해지며 점점 더 크게 부풀려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억울해서 친정으로 도망갔다더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다더라. 소문은 사실을 비틀며 돌고 돌았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해명할 기회조차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며느리 쪽에서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집안 분위기도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남편 역시 무겁게 한숨만 내쉬며 말을 아꼈습니다. 저 혼자만이 이 상황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먼 친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난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사돈 댁에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욕하고 다니는데 어쩌자는 겁니까? 그냥 집안 망신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실을 바로잡으려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오히려 세상에는 제가 며느리를 괜히 몰아세운 괴팍한 시어머니처럼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 한켠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야, 나는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그런데 왜 모두가 나를 원망하는 걸까? 마음은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와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흔들리지 마. 결국 경찰에서 진실이 드러날 거야. 사람들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지금은 우리가 버텨야 할 때야.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은 딸을 감싸며 맞서고 있었고 세상은 점점 저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구나.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잡으며 차가운 밤 공기를 창문 너머로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소문을 내고 다니는 동안 경찰 수사는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접수 후 며칠이 지나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님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머니도 참고인으로 오셔야 합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자리가 열리겠구나 하는 기대와 또 어떤 소동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엄습했습니다. 조사 당일 경찰서 조사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저는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며느리와 사돈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팔짱을 낀 채 강한 눈빛으로 경찰을 응시하며 딸 옆을 지켰습니다. 경찰의 질문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계좌에서 출금된 돈 직접 인출하신 게 맞습니까? 며느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CCTV가 잘못 찍힌 거예요. 요즘 그런 오류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 귀에 그 대답은 차갑게 꽂혔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사돈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딸은 그런 짓 할 애가 아니에요. 경찰 조사라도 제대로 해보세요. 혹시 다른 사람이 흉내내고 돈을 빼간 건 아닌지 확인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추가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은행에서 확보한 CCTV 화면이었습니다. 흐릿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 며느리가 서류를 제시하고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조사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곧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사돈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딸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겠죠? 그렇다고 경찰까지 부른 건 너무한 일 아닙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눈앞에 증거가 있는데도 여전히 제 탓으로 돌리는 사돈의 태도에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 이게 제 탓입니까? 몇 년 동안 모은 우리 가족의 피 같은 돈입니다. 그걸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이제는 다 드러났잖아요. 더 이상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사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며느리의 고개는 점점 더 숙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돈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자 경찰은 며느리와 사돈에게 귀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니 연락을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던 며느리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CCTV에 찍힌 장면으로 더 이상 발뺌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뉘우치는 기색보다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사돈은 딸의 손을 꼭 잡고 경찰서를 나서며 제 쪽을 흘겨보았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멀쩡한 애를 범죄자 취급이나 하고. 사돈은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에 제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숨이 길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경찰서 앞마당에서 며느리는 결국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저를 몰아붙이세요? 끝까지 가보자고 하신 거니까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려는 억울함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조차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사돈은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딸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우리가 다 이겨낼 거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억울하고 분노스러웠지만 동시에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몇 년 동안의 정성과 희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정작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는 끝내 고개조차 숙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 그래야 진실이 밝혀진다. 하지만 이렇게 가면 정말 가족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갈라지고 말 것이다. 무거운 갈등 속에서 저는 한 손으로 가슴을 꼭 짚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제 안은 불길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도 집안 공기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친정에 머물렀고 사돈은 딸을 감싸며 오히려 우리 집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지고 마음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결국 친정으로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제발 그만 좀 버텨.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뭘 버텨?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아들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CTV에 다 나왔잖아. 경찰도 확인했잖아. 더 이상 아니라고 잡았다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끝장이야. 당신이 계속 부인하면 우리 엄마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말문을 닫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날 범인으로 모는 거야? 당신마저 날 안 믿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간절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나도 믿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다 드러났잖아. 이제는 자수하고 어머니께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해.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그래야 우리 아이도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당신이 잘못을 인정해야 내가 설 수 있어.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대로 가면 당신은 경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 며느리는 손끝을 꼬집으며 시선을 떨궜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동시에 남편의 간절한 눈빛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용기를 내야 해. 그게 진짜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고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손끝만 꼼지락거릴 뿐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며느리의 눈가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져 치마 위를 적셨습니다. 나도 알아.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은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도 목소리는 작게 끊어졌습니다. 아들은 그 순간 재빨리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어머니께 가서 무릎 꿇고 말씀드리자. 그러면 어머니도 언젠가는 마음을 풀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손을 잡힌 채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못하겠어.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난 영원히 시어머니 눈에 도둑년으로 남을 거야. 친정에서도 날 흉볼 거고 다 끝나버려. 그 말은 흐느낌 속에서 나왔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억울함이 한꺼번에 뒤엉킨 듯 했습니다. 아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버틸 거야? 끝까지 발뺌하면 더 크게 무너지는 거야. 지금은 무릎 꿇는 게 수치스럽게 보여도 그게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고?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푹 떨군 채 흐느낌만 흘렸습니다.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지만 입으로 잘못했다라는 말을 내뱉을 용기만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손을 놓지 못한 채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눈물 속에서 갈등하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앞에서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무겁게 짓눌렀지만 입 밖으로 고백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결국 친정 엄마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이 계속 자수하라고 시어머니께 용서를 빌라고 하는데 나 그 말 들으니까 숨이 막혀 잘못한 건 알지만 그 말대로 하면 난 영원히 도둑으로 찍히는 거잖아. 사도는 딸의 두 손을 덥석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도둑이야? 엄마, 여행 한번 보내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시댁에서 오히려 내가 해준 걸 고마워해야지. 그걸 죄라고 몰아붙이는 게 말이 되니? 절대 무릎 꿇지 마라.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CCTV 다 찍혔다잖아. 경찰도 확인했다는데. 사도는 눈을 부릅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뭐? 찍혔다고 다 죄가 되는 줄 아니? 이유가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게 죄라고? 시댁이 너무 매정한 거지. 내가 괜히 주눅 들어 고개 숙이지 마라. 오히려 더 당당해져야 한다. 사돈의 눈빛은 딸을 지켜내겠다는 결심으로 불타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내가 울며 무릎 꿇을 일은 없어. 시댁에서 뭐라 하든 내 편은 내가 돼줄 거야. 이번엔 내가 나설 차례다. 며느리는 잠시 눈을 감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은 잠시 안도감에 젖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무겁고 답답한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던 아들은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서 억울함만 내세우며 발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직접 아내를 만나기 위해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거실, 두 사람만 마주 앉은 자리. 아들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아들이 굳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이제 선택해라.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그렇게까지 해? 아들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나는 너와 같이 못 산다. 이혼이든 뭐든 끝내겠다. 아니면 지금 당장 어머니께 가서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든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순간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억울해. 왜 나를 믿어주지 못해? 나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억울하다고? CCTV에도 다 찍혔고, 경찰도 확인했어. 그런데도 계속 잡아떼는 게 억울한 거야? 솔직히 말해. 나도 내가 한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끝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견디기 힘들다. 아들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나는 이제 거짓말하는 아내랑은 못 산다. 우리 아이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그건 불행이야. 그러니까 선택해라. 지금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거야. 아니면 여기서 끝낼 거야. 며느리는 숨을 몰아쉬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더는 기회 없다. 거실 안은 숨조차 막힐 만큼 무거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삼키며 두 손을 꼭 쥐었지만 쉽게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메우자 며느리는 순간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은 꼬집히듯 두 손을 꼭 쥐었고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잘못한 거 알지 하지만 지금 당장 자백하면 난 평생 도둑년으로 낙인 찍히는 거야. 시어머니도 동네 사람들도 다 나를 손가락질할 거고 당신은 날 끝까지 지켜줄 거지? 그런데 왜 날 이렇게 몰아붙여? 목소리는 떨렸고 흐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눈을 감았다가 크게 뜨며 다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몰아붙이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라는 거야. 내가 끝까지 발뺌하면 우리 가정은 지옥이 돼.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못하겠어. 지금은 못하겠어. 나 그럴 용기 없어. 차라리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언젠가는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 돼?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굳어졌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 어머니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이대로 가면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내 잘못은 다 드러날 거야. 그땐 자백이 아니라 처벌이 될 거라고. 말끝은 단호했지만 목소리 속에는 애타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릴 뿐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거실 안은 숨이 막힐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손가락을 떨며 머리를 감싸쥐었고 며느리는 흐느낌 속에 의자 끝에 앉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균열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는 아들의 표정만 보아도 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끝까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잘못을 인정하라는 내 말에도, 이혼을 택할 거냐는 내 말에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친 기운과 함께 단단히 굳은 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저렇게 끝까지 거짓말만 붙잡고 있는 사람과는 같이 못 살아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젠 끊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잘못을 감싸주던 모습만 기억했는데 이제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눈을 질끈 감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아내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울며 빌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아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 가정은 이미 끝난 겁니다. 저는 이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거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저는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결심했다면 엄마도 막지 않겠다. 다만 이 길은 쉽지 않을 거다. 그래도 내가 살 길이라면 엄마도 받아들이겠다. 제 말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그는 다시 한번 단단히 다짐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는 아내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단호히 결심했고 그 길로 혼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긴 시간 갈등과 눈물이 있었지만 마지막 선택은 오히려 모두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범행은 CCTV와 은행 기록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고 끝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며느리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철창 신세를 지게 된 며느리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그 모든 소동이 지나간 뒤 딸의 결혼 준비는 차근차근 이어졌습니다. 빈 통장이 남긴 상처는 컸지만 친척들의 도움과 다시금 마음을 모은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 딸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결혼식장에 섰습니다. 식장은 따뜻한 축복으로 가득했고 저는 눈물로 딸의 행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의 고통과 배신, 갈등의 시간이 한순간에 스쳐갔지만 결국 제게 남은 건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제 선택과 그 선택 끝에 맞이한 딸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올바른 길은 남는다. 그날의 결혼식장은 오랜 시간 짓눌렀던 제 가슴을 풀어주는 듯 따뜻하고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무너졌던 가족의 울타리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